네,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인실리코젠의 박소희 님께서 그 실무에서 바로 사용하는 넥스플로우 기반 싱글셀 RNA-식 분석에 대한 내용을 우선 발표를 해 주실 예정이고, DNA 링크의 박민영 님께서 이제 이어서 그 폐쇄망에서도 이렇게 넥스플로우를 좀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게끔 컨테이너 관련 기술 내용을 좀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온라인에 계신 분들께서 뭐 편하게 중간에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면 남겨주시거나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네, 예상 시간은, 발표 시간은 한 두 분 합쳐서 1시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실무에서 바로 사용하는 넥스플로우 기반 싱글셀 RNA-식 분석 세션을 이제 맡게 된 인실리코젠 박소희라고 합니다. 일단은 강의 진행하기 앞서서 저는 일단은 싱글셀 분석을 카운트 매트릭스부터 다운스트림 분석을 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 이후에는 RNA-식이나 WGS 같은 데이터 타입을 원시 데이터 파스타큐를 다루면서 처음으로 넥스플로우를 사용을 해봤었는데, 이 넥스플로우 워크플로우로 관리를 하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싱글셀 데이터도 개인적인 스터디 겸 한번 연구를 해봤고, 이 관련 스터디 자료를 공유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일단 강의는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먼저 초보자를 위한 NF4 싱글셀 scRNA-식, 두 번째는 엑스플로우 적극 활용하기, 세 번째는 NF4 싱글셀 RNA-식 기능 파헤치기, 이렇게 구분을 해두었고요. 저희가 워크플로우가 오늘 세 번째인데, 이 지난 워크플로우 모임에 참석하지 않으셨더라도 이해할 수가 있게끔 자료를 준비했기 때문에 제가 1강에서는 간단한 테스트를 이제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실습을 바로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이 로컬에 터미널 띄우시고 진행할 때 같이 따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초보자를 위한 NF코어 싱글셀 RNA-식입니다. NF코어를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어서, NF코어는 유전체 데이터들, 파이프라인들을 다 모아놓는 곳이고, 그 중에서 싱글셀 RNA-식 워크플로우가 있어요. 그래서 웹상에 들어가면 이제 다음과 같은 이런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씩 같이 살펴보자면 여기 회색 부분에 있는 게 이 단위세포 분석을 얼라이먼트 할 수 있는 도구들이에요. 저는 4.0 기준으로 가져와 봤는데, 나는 세몬 11, 그리고 칼리스토, 스타솔로, 셀레이저, 이런 식으로 한 4-5가지 종류의 얼라이먼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유전체 데이터 분석에서는 이제 퍼스트 학교가 원시 데이터이고, 이제 원시 데이터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NF4에서는 이 원시 데이터를 CSV 파일로 모두 정리를 해두면 각각의 퍼스트 학교를 QC 돌리고, 그리고 매핑 얼라이먼트를 각각의 도구로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시면 그 퀄리티 컨트롤을 얼바인 QC 같은 경우에는 이 QC 리포트를 따로 제공을 해주기도 하지만 나머지 도구들은 아래쪽에 보시는 멀티 QC 리포트로 HTML 형식으로 이렇게 세포 안에 UMI들이 다 제대로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리포트 형식으로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연구자들이 가장 원하는 파일일 텐데, 매트릭스 형식은 이렇게 RDS나 H5AD와 같이 파이썬이나 아니면 R에서 바로 분석할 수 있도록 이런 파일들이 선출되게 되고요. 이런 모든 과정을 NF 코어에서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4.0 기준으로 가져왔는데요. 아마 테스트 구동하시는 분들은 2.7 버전으로 테스트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안정적인 버전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2.7 버전 대비해서 점차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부분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왼쪽 표는 5년 전부터 NF 코어 단위세포가 1.0 버전을 시작으로 한 달 전에 4.0이 업데이트가 됐는데, 4.0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하나씩 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심플립이라고 이제 이름이 11에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 심플립에 맞게끔 이 출력 포맷에 대응할 수 있도록 11QC가 업데이트가 됐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사전 구축된 인덱스를 사용이 가능하게 됐어요. 사실 NF 코어를 한번 구동을 하면 인덱싱 하는 과정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데, 이때 사전 구축된 인덱스를 사용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타솔로가 개선됐습니다. 단위 세포 분석을 하시면 이제 스타솔로를 볼 수가 있는데, RNA-식 분석하시는 분들은 이제 스타라는 것을 알겠지만, 스타솔로는 이제 단위 세포에 맞게끔 도구가 이제 생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스타솔로에서는 이제 싱글스 RNA-식의 벨로시티 결과도 포함이 됐기 때문에 추후 분석으로 트라젝토리, 수답 타임 이런 걸 분석을 하시고 싶다면 이 전처리를 스타솔로로 이제 진행을 하시고 그 다운스트림 분석에 바로 활용하실 수 있게 돼서 되게 편리해졌습니다. 그리고 리밋뱀, 셀트램 옵션이 추가돼서 그 얼라인 메모리 자동 조절되고 뱀 파일도 중간에 추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셀레인저와 셀레인저 ARC가 개선이 됐습니다. 셀레인저 ARC라는 툴로 멀티오믹스가 지원이 되게 됐습니다. 단위세포뿐만 아니라 싱글셀 ATAC까지 같이 병합해서 분석이 가능하게 됐고요. 그리고 뱀 파일도 중간에 출력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됐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저희가 NF-코어를 돌리게 되면 이렇게 프로토콜을 지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10X 지노믹스에서는 이 프로토콜이 지금까지 4가지로 나왔는데 2.7.1 버전에서 4까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전 구축된 인덱스 사용 가능하고 그리고 기타 기능 같은 경우에는 유니버스 SC가 그 2.7에 보면 파이프라인에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4.0에서는 이제 할 수가 없게끔 제거가 됐고, 그리고 GPU 전용 프로파일 추가됐고, 그리고 엔데이터 병합할 때 생겼던 자잘한 버그들이 수정이 됐다고 합니다. 5년에 걸친 대장정이네. 네, 그렇죠. 왜? 여기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안정되지 않았다. 네, 4.0에서 안정될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니까 아직 조금 불안정한 부분이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 NF-코어 scRNA-식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코드가 있는데 그 코드를 구동하기 전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분석 흐름도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먼저 관련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가지고 있는 파스타 q 파일을 샘플C CSV로 저장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레퍼런스 지놈을 빌딩을 합니다. 이때는 자동으로 생성되는 레퍼런스 지놈을 사용해도 되지만 일단은 저는 빌드하는 방식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일단 빌딩하고 그리고 테스트런을 진행을 합니다. 보통 유전체 데이터가 대용량이기 때문에 한 번에 돌리다가 중간에 뻥나면 조금 마음이 아프니까 샘플 하나로 런을 해보고 이제 그 샘플이 잘 돌아가는지 시간도 체크를 하고 아니면 뭔가 조금 더 보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다 체크를 이때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제 대용량 데이터를 한 번에 구동할 수 있도록 액츄얼 런을 합니다. 이 스텝은 이 5가지 스텝을 하나씩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넥스플로우 인스탈레이션입니다. 일단 넥스플로우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자바 버전인데요. 일단 자바 버전은 11 버전 이상이어야 되고 아래쪽 1번 코드 바로 치시면 넥스플로우가 다운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구글링에 넥스플로우 인스탈레이션 하면 이렇게 문서가 나오는데 여기서 바로바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분들께서 만약에 콘다를 사용하신다고 하시면 이렇게 콘다 인스탈 오픈 JDK 17이나 11 버전을 바로 콘다 환경에서 자바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 그 해당 콘다 환경에서 넥스플로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설치는 여기서 아마 지난 시간에 끝나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NF-코어도 따로 설치를 해두었어요. 왜냐하면 이 NF-코어를 설치를 해두면 3번 보시는 코드처럼 이 넥스플로우 풀로 당겨서
NF코어에 있는 NF코어의 GitHub 레포지토리에서 그 유전체 파이프라인들을 다 풀을 할 수가 있어서 일단은 그 편리한 기능 때문에 NF코어도 설치를 한 상태로 진행을 해두었습니다. 네, 다음은 진 익스프레션 데이터를 하나의 CSV 형태로 정리를 해둡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일단 중요하게 들어가야 되는 게 이렇게 박스 테두리 쳐져 있고, 일단 샘플명과 그리고 FASTQ read 1, FASTQ read 2의 그 패스를 지정을 해줍니다. 이때 샘플명 같은 경우에 스페이스바 있으면 그 언더바로 다 변경이 자동으로 되더라고요. 그리고 FASTQ는 FASTQ GG 파일이랑 FASTA GG 파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열들도 있는데 일단 expected 셀을 보시면 이 부분은 필수사항은 아니고 스타솔로를 사용하실 경우 만약에 벤 파일을 추출하고 싶다 하면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처 타입이 있어요. 이게 버전이 업데이트되면서 멀티오믹스 분석이 가능해지면서 생긴 열인데요. 일단 하나씩 살펴보면 GX는 Gene Expression Profile, 그리고 VDJ는 TCR, BCR, 면역 관련 프로파일링이고, AB는 안티바디 프로파일링, 그리고 CRISPR 캡처, 그리고 CMO는 셀 멀티플렉싱 올리고 태그, 그리고 빔은 저도 처음 보는 건데 아직은 그 지원을 하고 있진 않다고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각각의 데이터 형태의 피처 타입도 입력을 하게 되면 멀티온 분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저는 테스트할 때 풀 시퀀스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진행을 해봤어요. 근데 이 리드 1이랑 리드 2가 크기가 다르더라고요. 다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 잠시 설명을 하자면 아래쪽에 보시는 요 시퀀스 모양이 그 싱글셀 RNA-seq 시퀀스고 RNA-seq이랑 다른 점이 여기 있는 바코드, 세포를 식별할 수 있는 바코드와 그리고 몰레큘, 유전자가 될 UMI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리드1은 지금 보시면 7.2기가인데 이 리드1에는 여기 있는 바코드 정보랑 UMI 정보만 포함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용량이 좀 적은 거고 리드2는 여기 있는 트랜스크립트 정보가 다 모두 들어있기 때문에 용량이 커요. 그래서 28기가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이터들 몇 개 살펴봤을 때 휴먼 기준으로 싱글셀 데이터 하나를 다운받으면 한 50에서 한 80 이상, 80기가 이상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용량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레퍼런스 지놈을 준비를 합니다. 사실 NF4 돌리면 자동으로 제가 레퍼런스 지놈 다운받아서 인덱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른쪽 보시면 제가 공식 문서에서 들고 왔어요. 일단 NF4에서는 iGenome이라는 툴을 통해서 AWS에서 첨도 유전체를 자동으로 다운을 받게 되는데 일단은 이 GTF 파일이 조금 오래된 파일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앙상블 기준으로 유전체가 108번 릴리즈까지 됐는데 현재 제공하는 거는 75번이라고 해서 되게 오래된 레퍼런스입니다. 그리고 GRCH38 지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앙상블 기준으로 사용하는데 여기는 NCBI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유전자명 같이 좀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런 부분이 조금 성가시다 하시는 분들은 최신 버전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레퍼런스는 제가 오른쪽 아래 링크 걸어뒀는데 이 10X 지노믹스에서 레퍼런스 다운을 받을 수 있고 이걸 다 다운받으면 왼쪽처럼 이렇게 FASTA 그리고 진 아노테이션 파일 그리고 스파 인덱스 되어 있는 것까지 모두 최신 버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한 일주일 전에 다운받았었는데 이게 2024로 적혀 있는 게 가장 최신 버전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은 다 준비가 됐으면 테스트 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엑스플로 명령어를 사용해서 바로 테스트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 여기 있는 파라미터 값 중에서 이 프로파일을 테스트로 지정을 하면 샘플 시트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
가지고 와서 러프하게 테스트가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넥스플로어나 NF4가 다운로드 받으셨다면 여기 방법 1에 있는 코드를 바로 실행을 하시면 구동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넥스플로어를 런을 하고 이때 깁 레포지토리를 싱글셀에서 들고 오고 이때 깁 버전이 2.7 버전이다 라고 설정을 해주는데 만약에 이 R을 설정하지 않게 되면 일단 2.7 버전으로 되더라고요. 만약 최신 버전을 사용하고 싶으면 4.0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 프로파일은 테스트 그리고 도커를 사용할 거다. 그리고 아웃풋 파일만 지정을 하시면 이렇게 간단한 코드로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 있는 git 싱글셀 RNA식 레포지토리가 만약에 저장이 되어 있다 한다면 이런 식으로 바로 경로를 입력을 해서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테스트를 말씀드렸는데 이 테스트가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 잠깐 코드로 살펴보자면 이 git 레포지토리 컴피그 파일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뭔가 테스트 컴피그 파일 아니면 테스트 풀 컴피그 파일 기타 등등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이 컴피그 파일들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은 테스트 컴피그 파일이고 아마 지난번 강의 들어오신 분들은 이런 블럭들을 아시겠지만 이 프로세스는 어떤 식으로 지정을 하겠다 그리고 파라미터들 인풋 아웃풋 그리고 여기 레퍼런스는 자동으로 지정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바로 불러오게 되고 테스트 경우에는 얼라이너는 스탑 그리고 프로토콜은 10x v2 이런 식으로 다 각각의 파라미터들이 하나의 컴피그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컴피그 파일이 불러오게 되면서 여기 있는 코드가 진행이 되고 아웃풋 파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런을 하게 되면 온라인이 스타였었기 때문에 스타 결과와 그리고 파스타 QC, 멀티 QC, 그리고 파이프라인 인포까지 포함된 결과를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고 이거까지 확인이 됐다면 전체 샘플을 구동할 준비가 됐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 강의는 넥스플로우 적극 활용하기입니다. 뭔가 계속 코드만 보면 좀 지루해질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몇 개 찾아봤는데 일단 2024년 버전으로 그 넥스플로어에서 서베이한 결과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이 탑 16 컨트리에서 한국이 제외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 그리고 영국, 독일, 스페인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난 한국이 없었습니다. 조사 대상에 포함이 됐을까요? 안 됐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아직 확인을 안 해봤는데. 그냥 궁금했어. 네. 조사를 했는데 순위 없다기보다 조사가 안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서 넥스플로가 미국에서 만들어졌겠구나 하고 찾아보니까 이게 스페인에서 시작됐더라고요. 시커라 아이오? 거기가 스페인 회사 아닌가요? 맞을걸. 중국, 일본도 빠져있네. 아마 아시아 국가가 다 빠져 있을 거예요. 스테이션. 그래서 2025년에서는 서베이에서는 한국이나 이제 아시아권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 일단 넣어봤고요. 네. 그리고 이 서베이에서 왜 넥스플로어를 사용하는지 뭔가 어필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첨부를 해봤습니다. 넥스플로어도 일단 10년 전부터 있었고 10년이 지났다고 하고요. 2001년에는 스네이크베이크가 29% 사용하다가 지금 2024년 기준으로 17%까지 떨어졌고 그리고 갤럭시 사용자가 17%였는데 현재는 4%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럼 왜 넥스플로어를 쓰냐 보니까 일단은 팩트 위주로 보자면 R&D 하시는 분들 27%가 사용한다고 하고 그리고 커머셜 유저도 한 38%를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왜 사용하는지는 다음 장에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고
여기 아래쪽에 그림을 먼저 보시면 일단은 여기 R이나 그리고 파이썬, 배시와 같은 기타 등등의 언어들을 모두 넥스플로어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세 번째 보시면 각각 개인 컴퓨터나 서버들마다 환경이 다를 건데 콘다나 도커 그리고 싱귤러리티와 같은 이제 의존성을 해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깃랩이나 깃허브 그리고 빗버켓과 같은 깃 에센스에서 파이프라인 코드를 관리하고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를 이 넥스플로어가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하죠. 모두 다 조합을 해서 구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와 같은 그런 HPC 환경에서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거를 다 같이 조합을 해서 코드를 구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편리해서 많이 사용한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넥스플로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고 보면 일단은 유전체 분석과 기준으로 일단 제가 정리를 했고요. 일단은 세 가지 주요 파일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메인 NF, 그리고 두 번째는 넥스플로어 컴피그, 그리고 세 번째는 워크플로어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하나의 프로젝트를 실행함에 있어서 이런 세 가지의 파일들이 이렇게 지정되어 있으면 되고, 이 프로젝트 아래에서 바로 구동을 하면 이 프로젝트 안에 지정되는 이제 아웃풋 디렉토리에서 바로 구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메인 NF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라인의 실행 흐름들을 모두 정의하는 스크립트고요. 각 프로세스 작업 내용들이 다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넥스플로우 컴피그 같은 경우에는 이 파이프라인의 실행함에 있어서 각각의 프로세스들이 환경들을 다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여기 워크플로우 디렉토리는 이제 오른쪽 보시면 더 잘 이해가 되실 건데 이런 식으로 얼라이먼트 툴이나 RNA-seq 툴, 그리고 베리언트 컬링 툴, 각각의 도구들이 다 저장이 되어 있는 툴입니다. 그리고 각 도구들도 이런 식으로 NF 파일, 그리고 컴피그 파일, 모듈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 안에는 이제 도커로 불러와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깃랩이 들어갈 수도 있고 다양한 환경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다 스크립트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메인 NF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작업 순서와 프로세스를 정의하는 파일입니다. 개념적으로는 사실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 수 있어서 그 아래쪽에 코드를 들고 와봤고 아마 이 코드는 지난번 강의에서 아마 들었을 거예요. 일단 크게 코드는 프로세스와 오른쪽에 보시는 워크플로우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프로세스를 보면 되게 간단한데 이 프로세스를 이름을 정의를 합니다. 스플릿 래퍼라고 정의를 하고 인풋은 어떤 거다, 아웃풋은 어떤 거다, 그리고 어떤 스크립트를 활용해서 구동을 할 거다.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를 미리 지정을 해두게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프로세스죠. convert upper라는 프로세스를 또 input, output 스크립트로 지정을 해줍니다. 각각의 프로세스들을 이제 하나의 워크플로우로 묶는 부분이 이제 이 코드상에서 아래쪽에 보시는 워크플로우고 이런 프로세스들을 다 순서대로 적으면 이 순서대로 어떻게 실행하는지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메인 NF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작업 순서들과 프로세스를 정의를 한다면 이 config 파일은 이 각각의 프로세스들의 환경 설정을 담당하는 파일이에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게 RNA-seq 예시로 들고 왔었는데 이런 프로세스가 파스타 QC로 돌릴 거고 이 파스타 QC 메모리는 이제 4기가로 할당을 할 거다. 그리고 CPU는 이제 2개만 할당을 할 거다. 이런 식으로 환경을 설정하게 되고 그리고 메인 NF를 실행함에 있어서 디폴트 인풋 아웃풋 이런 것도 파라미터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런 도커나 아니면 싱귤러리티와 같은 환경들도 여기 넥스플로어 컴피그에서 모두 설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컴피그 파일이 그 깃랩에서 만약에 그 유전체 파이프라인을 들고 오게 되면 되게 다양해서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일단 넥스플로어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일단은 엑스플로어 컴피그 파일은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일단 1번, 2번은 넘어가고 만약 사용자께서 사용하게 될 거는 여기 3번에서 6번까지일 거예요.
일단 3번부터 간단히 설명드리면 렉스플로우 런을 할 때 만약에 C라는 옵션을 사용을 한다면 내가 지정했는 컴피그 파일을 바로 사용을 해서 구동을 할 거다라는 거고, 만약에 이게 없으면 이제 4번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코드를 실행하고자 하는 이 디렉토리 안에 있는 컴피그 파일을 바로 사용을 하게 되고, 이때는 이제 재현 가능한 프로젝트들, 즉, 본인들이 바로 구동을 할 때 사용하는 이런 컴피그 파일들은 현재 디렉토리에 저장을 해두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5번째는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폴더 안에 있는 넥스플로우 컴피그 파일 될 거고, 일단 6번 같은 경우에는 이 넥스플로우 홈 디렉토리에도 이렇게 숨겨진 파일로 컴피그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뭐 개인 설정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메일을 구동을 하면서 이메일에 내가 결과값을 받고 싶다,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받고 싶다 한다면 이렇게 사용자 디렉토리 안에 있는 숨겨진 파일 엑스플로어의 컴피그 안에 이메일을 수정하시면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앞서서 이렇게 개념들을 뭔가 좀 큰 덩어리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구동을 하자면 이제 이 코드가 잘 보이시겠죠? 넥스플로어를 구동을 하고 여기는 대시 하나는 이제 메인 nf에 있는 파라미터를 불러올 때 대시 하나고, 그리고 컴피그 파일에서 정의를 했었던 뭔가 파라미터를 불러오고 싶을 때는 대시 2개를 쓰게 돼요. 그래서 대시 하나로 프로파일을 설정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대시 하나로 이제 리줌을 하게 되면 이제 어디서부터 중간에 끊겼다면 그 중간부터 실행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대시 2개에서는 각각의 파이프라인 전용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그 파라미터 값들 유의해 가면서 구동을 하시면 될 겁니다. 네. 이제 마지막 강의고요. 그 NF코어 싱글셋 RNC 기능 파헤치기 부분입니다. 네, 워크플로우를 이제 다시 보자면 일단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림 그려져 있는 것은 엑스플로우 기준으로 보면 메인 NF가 이제 굴러가는 거고, 이 각각의 점들이 이제 NF 코어의 콘피그에 이제 지정이 되어 있었는 프로세스들이 이제 각각의 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점들의 파라미터들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아웃풋 파일이랑 함께 보려고 합니다. 네, 싱글셀 분석을 하게 되면 로 파스타큐 데이터 전처리를 하게 되는데, 일단은 파스타QC를 구동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샘플별로 HTML 형식이나 zip 파일로 아웃풋 파일이 나오게 되고, 이 전체적인 경량성에 대한 뭔가 결과값들은 모든 PNG나 SGV, PDF 파일 형식으로 모두 다 나오게 됩니다. 여기 있는 HTML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리포트가 나오는데, 일단은 저는 예시로 들고 온다고 RNA-식 기준으로 들고 왔어요. 만약에 파스타QC를 돌리게 됐는데 빼야 되는 샘플 기준은 이제 오른쪽처럼 로우 퀄리티일 경우는 일단 샘플을 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서머리에 보시면 뭔가 저퀄리티 때는 뭔가 X나 느낌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씩 보시면서 퀄리티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은 이제 각각의 툴을 선택할 수 있는 얼라이먼트와 매핑입니다. 일단은 싱글셀 매핑의 경우에는 데이터 양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되게 크기 때문에 계산 부담이 큽니다. 그리고 셀 바코드나 UMI와 같은 뭔가 특수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특수 정보들을 모두 처리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UMI와 바코드 정보가 있고요. 그래서 셀레인저에서 제공하는 이제 툴이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어요. 셀레인저, 테넥스 지노믹스에서 제공하는 셀레인저, 그리고 스타솔로, 심플리, 그리고 칼리스토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NF 코어를 이제 구동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얼라이너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4.4 기준은 일단 6종인데 뒤쪽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토콜도 지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테넥스 지노믹스 기준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전 1에서 4까지가 있고, 이런 해당 파스타Q의 프로토콜들 지정을 하고,
그리고 바코드 화이트리스트라고 있어요. 저품질 세포들이 시퀀싱을 돌리게 되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저품질 세포들을 만약에 미리 알고 있는, 고품질 세포들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리스트를 사용을 해서 필터링 할 수 있는 기능, 이렇게 세 가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어서 얼라이먼트에 대한 설명인데요. 네, 얼라이먼트는 일단 단위세포 기준으로 세 가지가 가능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었던 이 바코드랑 UMI를 그 리드에서 팔싱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디멀티플렉싱 가능해야 되고, UMI 레졸루션이 가능해야 됩니다. 일단 디멀티플렉싱 잠깐 설명드리면, 일단 싱글셀 시퀀싱을 하게 되면 뭔가 수만 가지 세포를 한꺼번에 돌리게 돼서 리드들이 되게 모두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 바코드 기준으로 세포별로 이 엉망이 리드들을 바코드 기준으로 세포별로 분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데 이게 디멀티플렉싱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UMI 레졸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 PCR을 돌리게 되면 이 중복 값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UMI로 중복 리드들을 정리를 하는 이런 기능들이 얼라이먼트 맵핑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이 얼라이먼트 맵핑 이 과정은 두 가지 아래쪽에 보시는 표 두 가지 따라서 얼라이너를 설정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먼저 매핑 타입에 따라서 얼라이너를 선정을 할 수가 있는데 먼저 스타솔로, 먼저 스플라이스드 얼라이먼트, 그러니까 스플라이싱 된 정보들만 사용을 할 경우에는 스타솔로, 그리고 모든 유전체 정보가 아니라 뭔가 빠르게 돌리고 싶다 할 경우에는 세몬이나 얼러븐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연속된 얼라이먼트를 사용을 할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NF4에서 얼라이너를 제공하지는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은 레퍼런스 시퀀스의 종류에 따라서 또 얼라이너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 레퍼런스 지놈일 경우에는 얼라이너가 스타솔로나 셀레인저, 그리고 GUMI 이런 얼라이너 사용하면 되고, 그리고 어너테이트 트랜스크립톤 이때는 이제 딱 전사체만 말하는데 이 전사체 분석을 할 때는 스타솔로나 셀레인저, 어너번 프라이 이런 얼라이너를 사용하면 되고, 이때는 이제 싱글 뉴클레어스나 RNA 벨로시티로 사용이 가능한 데이터 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규멘티드 트랜스크립톤도 이런 식으로 얼라이너를 지정을 해서 각자 분석의 목적에 맞게끔 얼라인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NF4에서 얼라이너를 일단 총 6가지 제공한다 했었는데 일단 셀레인저가 3가지 타입이 있었습니다. 일단 기본 셀레인저 분석, 그리고 ARC, 즉 에이텍식이랑 싱글셀 분석, 그리고 멀티옴, GX, VDJ, AB, CMO의 경우로 이렇게 3가지로 나눠져 있었고요. 여기서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좀 중요한 부분이 여기 인덱싱 부분. 인덱싱을 미리 설정해 두셨으면 이런 파라미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대부분 인덱싱에 관한 파라미터였었고, 멀티홈 같은 경우에는 이 각각의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뭔가 미리 프로브셋을 지정을 하거나 아니면 판넬을 지정하거나 아니면 미리 구축된 VDJ 셀레인저 인덱스가 있으면 이렇게 지정을 하면 되고, 만약에 VDJ 데이터가 사용되지 않는다면 스킵하고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들이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스타솔로랑 심플릿, 칼리스토 나머지 3개 얼라이너가 있었는데 여기 스타 같은 경우에도 일단 버전 업데이트 되면서 인덱싱을 지정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SJDB, GTF 파일을 무시할 수 있는 이 기능이 있어요. 관련해서 에러가 뜰 때 이 기능을 무시하면 되는데 이때 스플라이트 정션 데이터베이스에서 뭔가 GTF 파일을 불러와서 인덱싱을 하는 과정이에요. 이때도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무시하고 진행을 하시면 좀 러프하게 데이터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긴 하지만 에러 없이 뭔가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스타솔로는 이 카운트 매트릭스를 추출을 할 때 이런 3가지 방식이 있어요. 디폴트 값으로 이제 트랜스크립톤 기준으로 카운팅을 하거나 아니면 프리 mRNA 카운트 기준으로
싱글 뉴클레아이 RNA 리드를 정량화할 때는 진풀이고, 그리고 업데이트되면서 생긴 기능인 진 벨로시티 매트릭스가 만약에 필요하다 하면 이 스타 피처를 진 벨로시티로 지정을 하게 되면 원하는 파일들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심플립입니다. 마찬가지로 인덱스 미리 지정할 수 있고, 그리고 UMI 레졸루션도 뭔가 중복 제거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칼리스토는 제가 사용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인덱스도 지정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 있는 워크플로우는 그 스타 피처 설정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디폴트 값을 진 트랜스크립션 아니면 뭔가 람만로우라는 옵션을 선택을 해서 벨로시티 값을 추출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다양한 파라미터 값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얼라이너에 해당되는 파라미터 값을 지정을 하고 구동을 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아웃풋 파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 스타랑 셀레인저를 그 풀테스트로 돌려봤는데 일단 예시로 파일을 들고 와봤어요. 이런 식으로 스타 같은 경우에는 샘플별로 뱀 파일 얻을 수 있고 파이널 아웃풋, 그리고 다운스트림 분석을 하실 분들은 아마 여기 진에 있는 필터들, 바코드 필터 매트릭스, 여기에 있는 데이터 가지고 만약 풀하시나 그리고 스캔 파일 분석에 바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각각의 샘플별로도 준비되어 있지만 이 샘플들을 한꺼번에 모두 돌리게 된다면 이런 오른쪽에 보시는 Combined Filtered Matrix가 있어요. 이때 이 하나의 파일로 바로 파이썬이나 아이로드를 해서 그 분석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셀레인저 파트입니다. 셀레인저를 구동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파일이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하나씩 보시면 Raw Feature Matrix 그리고 Filtered Feature Matrix 이렇게 하나의 바코드 피처 매트릭스 이런 식으로 결과값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Generate Count Metric 이후에 그 매트릭스 QC 결과값도 이제 셀레인저에서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Filtered Feature Matrix 여기 매트릭스 서머리 CSV 같은 경우에는 뭔가 매핑률이나 중복값 등에 관련되는 QC 지표 값에 따른 뭔가 값들이 QC로 나오고, 그리고 HTML로 확인하고 싶으면 여기는 웹 서머리로 이 QC 리포트를 시각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이 샘플들 전체에 대한 매트릭스 값이고, 만약 분석을 활용을 바로 하시고 싶다면 여기 오른쪽에 나오는 매트릭스 컨버션 폴더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사용을 하시면 될 겁니다. 네, 여기가 발표 마지막 장이고요. 저는 이렇게 돌렸어요. 위쪽에 있는 이 표가 제가 사용한 샘플C CSV이고, 이 부분이 NF-core 싱글셀의 컴피그 파일에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샘플이 있는데 그 두 샘플 중에서 한 샘플로 구동을 해봤고, 이제 왼쪽 오른쪽과 같이 스타 돌릴 때는 이런 식으로 얼라이너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파스타 GTF를 각각으로 지정을 해주고 이렇게 돌렸고, 그리고 셀레인저도 마찬가지로 얼라이너 셀레인저 지정해주고, 셀레인저는 셀레인저 특이 인덱스가 있기 때문에 그 해당 인덱스를 붙여서 구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샘플 기준으로 돌렸을 때 CPU 38 그리고 메모리 188기가 기준으로 한 7시간 정도 소요가 됐고, 그리고 셀레인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7시간 정도 소요됐다는 점 참고를 하시고 여러분들도 구동을 했을 때 이 자료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이 구동 결과, 이 스터디 공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의견 주실 수 있는 부분이나 아마 여기 참석해주신 분들 중에 싱글셀 데이터를 직접 분석해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코멘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한 가지 궁금한 게 마지막 페이지에서 네. 그 저런 컴퓨팅 파워가 반드시 요구되는 건지 아니면 좀 더 낮은 사양에서도 분석은 가능하다 이렇게 봐도 될지. 한 샘플 기준으로 신경 쓸 때 여기서 딱 낮은 사양으로 돌렸을 때 저는 계속 에러가 났어요. 그래서 환경 업그레이드 했는 상태에서 돌리니까 어느 정도 소요가 돼서 그러면 아까 되게 디테일하게 그 워크플로우 안에 이제 과정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네. 실제로 메모리가 저 정도 가장 많이 드는 작업의 기준으로 뭐 188기가가 다 사용되는지 그게 일단 궁금하고 네. 두 번째는 그 정도 사용되는 거에 가장 높은 스텝이 뭐 예를 들면 스타나 셀레인저 같은 얼라이너를 돌리는데 있어서의 메모리인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약간 이게 분석의 어떤 컨텐츠에 관련된 건 아닌데 질문이. 그 파이프라인 인포 파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된다면 그 네네. 민영님 발표 이후에 그리고 HTML 파일 네네. 공유 같이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 세션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DNA 링크의 박민영님께서 이제 HPC 환경에서 이런 넥스플로우를 돌릴 때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DNA 링크가 아니라 이제 JS 링크라고 화면이 변경되었고, 네. 회사명이 이제 네. DNA 링크에서 JS 링크입니다. JS 링크 강령이라고 합니다. 앞서 인실리코젠 김소희님께서 바이오로지 측면에서의 툴 사용 등 자세히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사실 제가 주로 이제 HPC 환경 속에서 다커 기반으로 많이 분석을 진행했었는데, 사실 HPC 상에서는 이제 싱귤러리티나 엑테이너 형태로 사용하는 게 표준 또는 그렇게 써야 이제 보안적으로 안정적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봐서 어떻게 하면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서 다음과 같은 장표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NF 코어의 서브 명령어 중에 이제 파이프라인 다운로드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거를 했을 때 파이프라인 다운로드와 동시에 관련된 여러 분석 관련된 싱귤러리티 이미지도 패러럴하게 다운로드 받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의 상단에 보시면 NF4 파이프라인 다운로드, 그 다음에 help 형태의 명령어가 있는데 이 명령어 자체가 사실은 NF4가 지원하는 하나의 파이프라인 다운로드 명령어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넥스플로우하고 NF4 대시 파이프라인 네임, 그 다음에 풀을 하면은 명시적으로 우리가 해당 파이프라인을 다운로드 받겠다. 또는 run이라는 명령을 통하면 해당하는 파이프라인의 다운로드를 받고 헬프 창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NF4 파이프라인 다운로드라는 형태로 진행하시는 게 관리적인 측면에 좀 더 명확하기 때문에 좀 좋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실행하면 아래 보시는 것처럼 어떤 버전을 받을지 받는 파이프라인 이름은 뭘로 할지, 그 다음에 관련된 파이프라인에 압축을 시킬지, 그 다음에 관련된 싱귤러리티 이미지를 다운로드를 받는다면 병렬 형태로 몇 개씩 다운로드를 받을지 그런 등등의 여러 옵션들이 있는데 그런 형태를 사용자가 지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상단에 보시면 실제로 사용한 예시를 좀 보여드리려고 명령을 하나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커서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nextflow run하고 nf4 patch ngs라고 하는 파이프라인을 사용했습니다. patch ngs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SRA라고 하는
그 시퀀싱 데이터 뭐 등등 여러 형태의 다양한 타입의 데이터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 데이터베이스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샘플에 대한 아이디를 이제 명시적으로 이렇게 저장해서는 CSV 파일로 저장을 하면 이 관련된 패스큐 파일들을 배치 형태로 한번 받을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파이프라인을 사용할 때 프로파일로 여기에서 이제 싱귤러리티라고 하는 형태로 싱귤러리티를 이용해서 해당하는 명령들을 실행해줘라는 내용으로 명령어를 실행하는 예시인데 뭐 자세한 내용 이제는 여기에서 이제 싱귤러리티라고 하는 이 프로파일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해당 파이프라인의 안쪽에 nextflow config라고 하는 파일을 보시면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프로파일이 있습니다. 즉 싱귤러리티를 사용하고 싱귤러리티 관련해서 오토 마운트를 해라라는 의미인데 아마도 닥커 같은 경우에 enable true 등등을 봐서 싱귤러리티를 사용해라라는 의미는 이해하실 텐데 오토 마운트라는 건 처음 보실 것 같습니다. 오토 마운트는 그 싱귤러리티를 기반으로 이제 어떤 분석이 진행이 될 때 그 환경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마운트 포인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분석이 이걸 일일이 다 하기에는 불편하니까 그 분석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마운트 포인트들을 자동으로 마운트를 해주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운트를 자동화할 수 있게끔 이 부분이 실제로 싱귤러리티 프로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신 다음에 이러한 부분이 적용이 됐고 만약에 이러한 적용을 한 후에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NSF Singularity Cache DI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먼저 지정을 하고 사용하느냐 이걸 지정하지 않고 사용하느냐가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즉 싱귤러리티 이미지가 어느 위치에서 불러올지 그 부분을 지정하는 그 배시의 인바이먼트 변수인데 이 변수를 지정하지 않아도 실제로는 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컴피그 형태의 설정 내용은 singularity.cachedr이라고 하는데 왼쪽에 있는 배시 형태의 인바이먼트를 세팅하느냐 또는 컴피그 상에 이 내용을 세팅하느냐 두 가지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실제로는 이거를 설정하지 않으셔도 런을 하는 데에는 문제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런을 실행할 때 기본적으로 워크라고 하는 실제 실행되는 여러 서버 해시 형태의 디렉토리들이 생성이 되는데 그 안에 이제 싱귤러리티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하나 생성이 되면서 그 안에 닥터 이미지 풀 하는 것처럼 싱귤러리티 이미지들이 그 안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분석이 필요할 때마다 그 이미지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명시적으로 사용하면은 해당 위치가 지정된 위치, 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대시 인바이먼트처럼 이 변수에 나는 데이터 쉐어드 그다음에 이 위치에 싱글러리티 이미지를 저장하겠어 라고 하면 이 안에 이미지가 사용이 되면서 또 이 이미지 자체가 그 HPC 즉 클러스터 형태에서 여러 노드들이 공유하는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위치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모든 노드들이 이곳을 참조를 해서 각 노드별로 닥커 같은 경우는 각 노드별로 그 닥커 이미지를 중복되게 다운을 받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중복되게 다운로드 받지 않고 하나의 유니크한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HPC, 즉 썬그리드나 슬럼 그런 파일 시스템을 공유하는 어떤 환경에서는 이런 형태의 배시 인바이먼트나 아니면 컴피그상에서 이런 내용을 어느 특정 디렉토리 가능하면은 공유 파일 시스템으로 지정을 해 주셔서 해당하는 이미지를 캐싱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하시는 걸 권장드린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좀 더 효율적으로 HPC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컴피그 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시, 즉 싱귤러리티 하고 바로 하고 캐시 DR 이런 형태로 사용할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예시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하나랑 코멘트가 있는데, 코멘트는 일단 NXF라고 시작하는 게 넥스플로우가 자체적으로 이제 정의해 놓은 사전 환경 변수인 것 같던데, 사전적으로 정의되지는 않고 네. NFX 형태 언더바로 시작한 NFX 언더바 VER 하면 해당하는 넥스플로의 버전을 요걸로 실행해줘라고 세팅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넥스플로우 엔진이 저 변수명들을 물고 이제 어떤 네, 맞습니다. 작동 방식을 가지게 되는데, 좀 특이한 거는 지금 말씀하신 저 싱귤러리티 캐시 DIR이라는 거는 nextflow.config에도 할 수 있다는 네, 말씀이죠. 맞습니다. 근데 제가 본 어떤 다른 변수, 뭐 NSF에 대한 넥스플로우 버전업이 되면서 플러그인이 NF 밸리데이션이라는 게 있었는데, 뭐 다른 명칭으로 바뀌었거든요. 혹은 그 전자가 다른, 근데 그런 변수에 대한 것도 일종의 캐시 디렉토리를 해요. 플러그인을 웹에서 받게 돼요. 깃허브로부터. 근데 그 플러그인이 이미 한번 받았으면 걔를 재활용할 수 있으니까 매번 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디렉토리도 저런 식의 어떤 특수 변수가 있는데, 네. 걔는 하필 저 nextflow.config에서는 선언할 방도가 없더라고. 아, 네, 그래서 그것 하나가 일단 좀, 뭐, 개발자가 의도한 건지 아닌지 일단 궁금해졌고, 이게 네. 끝났을까요? 이게 실제 질문은 뭐였냐면, 그렇다면 만약에 스텝마다 서로 다른 싱글러리티 이미지를 쓴다고 하면, 같은 작업이 뭐 10회 반복된다고 하면 어떤 노드에서 그걸 맨 처음에 지정된 캐시 디렉토리에 먼저 다운을 시도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프로그램이 다 각각의 태스크 수행 전에 먼저 싱글러리티 이미지부터 다 패치하게 되나요? 그거는 다음 장면에서 네. 이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 주세요. 그리고 앞서 질문하셨던 게, 사실 싱귤러리티라고 하는 툴 자체는 홈 디렉토리 내부에 자체 캐시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근데 넥스트플로우 딴에서 관리하려고 하는 캐시 DI를 지정하려고 요걸 사용하는 거거든요. 아마도 이제 그러니까 개발자가 의도한 내용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좀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질문하셨던 건데,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NF4라고 하는 명령어에서 파이프라인 다운로드하고 어떤 뭐라고 해야지, 파이프라인의 다운로드 받을지 그거를 지칭을 해서 어떤 버전, 여기에서는 패치 NGS라고 하는 거 1.2, 1.2.0 버전을 다운로드를 받을 건데, 그 다운로드 받을 건 패치 NGS라고 한 폴더명으로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파이프라인은 압축하지 않았으면 하고, 관련된 싱귤러리티 관련된 이미지도 압축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리고 다운로드하는 이미지들은 5개가 병렬로 처리됐으면 좋겠고, 기존에 패치 NGS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으면 그거를 삭제를 하고 강제로 다시 다 다운로드를 받아라는 여기 옵션을 이렇게 지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 시스템, 싱귤러리티 하고 넌 이거 두 밖에 없는데, 싱귤러리티에 대한 컨테이너를 다운로드를 받고, 그 다음에 컨피그레이션 관련된 부분도 다운로드를 받아라 라는 부분입니다. 컨피그레이션은 좀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테이너 캐시 유틸리제이션이 있는데, 요거는 기존의 폴더에 어떤 이미 저장되어 있는 게 있다면 현재 버전에 맞는 거와 동일하다면 그냥 놔두고, 아니면 변경이 되었다 또는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건 업데이트 해라 라는 식의 어떤 계정, 업데이트에 대한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이건 실행을 하는 건 아닙니다. 단순히 파이프라인의 다운로드를 받고 파이프라인에 관련된 여러 이미지들을 다운로드를 받는 과정인 거죠. 결국 환경 세팅에 네, NF4 맞습니다. 파이프라인 명령어를 하는 시점에 한 번 다운받는 거죠. 네, 런을 하기 전에 사용하는 거라고. 근데 만약에 저걸 안 쓰고 그냥 패치 NGS라고 명명된 NF4의 파이프라인을 바로 실행하게 되면 실행하면서 다운을 받습니다. 실행하면서 받게 되겠네요. 워크 싱귤러리티 안에 다운을 받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스테이징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실행할 경우라 저 디렉토리가 지정 안 돼 있으면 약간 경쟁 관계가 일어난다. 네, 그렇게 되면 다커처럼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요? 다커도 이제 패스큐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홀신호 분석을 할 때 패스큐시라는 게 기본적으로 앞단에서 실행이 되는데 리소스를 작게 먹습니다. CPU라든지 메모리. 그러다 보면 하나의 첫 번째 로드에 뭐 10개의 패스큐시가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미지를 여러 잡들이 한 번에 다운로드를 받겠죠. 그럴 때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할 수 있는 게 이런 형태로 맨 처음에 다운로드를 받고 시작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PC는 특히나 중요하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D5라고 설정되어 있는 게 보시는 관련 총 이미지가 이제 6개가 있고 그 중에 5개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스테이터스 바 형태로 얘가 얼마만큼 다운로드를 받았어 라는 것들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앞서 이제 NFX Singularity Cache DIR을 명시적으로 앞단에서 지정을 했고 그래서 관련된 캐시 DIR은 여기다라는 게 여기에 이렇게 환경 변수로 넘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를 받으면 아까 패치 MGS라고 디렉토리가 이제 있고 그 내용에 있는 컨텐츠를 트리라고 하는 명령을 보시면 내가 지정했던 릴리즈 버전 12.0에 대한 버전의 파이프라인 관련된 컨텐츠들은 압축이 안 된 형태로 다음과 같은 구조로 다운로드 받아져 있고 그 다음에 싱귤러티 이미지도 이 안에 다운로드가 받아져 있을 겁니다. 아래 보시는 것처럼 그 안에 콘텐츠를 LS에서 보시면 지금 관련된 내용의 이미지들이 이렇게 다운로드가 받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단에서 하나 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다운로드 컨피그레이션 yes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이 config라고 하는 폴더가 생성되는 거고요. 이 config 안에는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프로파일에 대한 뭐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파일들이 어떻게 어느 기관에서 어떤 프로파일을 썼고 뭐 그런 전체적인 프로파일들이 다 다운로드 받아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도 마찬가지로 NF4에서 사용되었던 여러 컨피그레이션 관련된 내용도 요 안에 다 다운로드 받아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잘 모르는 어떤 옵션 설정들이 있다면 여기 있는 파일들에서 그래프 같은 걸 한번 찾아봐서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다른 환경에서는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템플릿처럼 수정해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전반적인 어떤 다운로드를 이미 선행하고 관련된 환경 변수를 어떻게 설정하고 했을 때 싱귤러리티를 사용해서 다운로드를 받았던 부분에 대한 실제 실행, 캡처 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테스트했던 환경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슬럼이라고 하는 환경이고요. 이 슬럼에 왜 됐을까라고 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상단에 보시면 프로파일에 spp 언더바 데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가 하나 만든 프로파일의 환경이고 그 프로파일 내에 보면 내가 슬럼이라고 하는 어떤 엔진을 쓸 거고 그 안에 어떤 파티션을 쓸지를 지정을 이미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형태의 환경을 인지를 하고 실제 런을 할 때 다음과 같이 슬럼의 환경에서 모든 필요한 작업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일 것 같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있는 SPP 데모라는 컨피그 파일은 어디 디렉토리 아래에 저장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까 김수민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해당하는 NF4 그다음에 그러니까 넥스플로 NF4 그다음에 어떤 파이프라인하고 풀을 하게 되면 홈 디렉토리 내에 .nextflow 안에 그 config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 파일을 설정하시는 거예요. 온라인에도 질문이 있었는데요. 싱귤러리티 이미지를 자동으로 클린해주는 옵션도 있냐고 물어보시죠. 클린을 한다. 삭제하시면 되는데 아마 다커와는 조금 다르게
클린 명령어는 딱히 없고 이미지 자체가 다운로드 받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 특정 폴더야. 폴더 자체를 지우시면 됩니다. 이게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것 중에 이 컨테이너 캐시 유틸리세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카피리 지정을 하면 나 이거 못 믿겠어. 현재까지 사용했던 이미지가 부닥칠 것 같아. 그럼 아예 다 덮어 씌웁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이 버전 또는 특정 버전에 따른 뭐 파이프라인의 버전과 이미지들을 아예 새롭게 받으시면 되고요. 굳이 삭제나 뭐 그런 거는 관리적인 측면 또는 리프로듀스빌리티 관련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굳이 삭제할 필요가 있나? 네. 맞죠? 이게 좀 만약에 저희랑 공동 연구하는 어느 곳은 아예 인터넷 환경도 이제 제한된 네. 공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다운로드도 못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인간은 외장 매체를 들고 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 노트북에서 다운로드 받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검증을 받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카피를 해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저 알려주신 명령어를 써서 앞에 그 명령어로 다운로드를 다 받고 SIF까지 싱귤러리티 이미지까지 하나의 뭐 타르로 압축해서 이렇게 가드로 가져가요. 물리적으로 폐쇄망 형태의 어떤 장소에 간다면 그렇게 가져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당연히 워크플로우 내에 어떤 인터넷 통신이 필요한 작업은 없어야 될 거고. 아마 이제 그거를 사전에 준비를 했겠죠, 이미. 네네. 그러니까 넥스프로 워킹하고 NF4가 워킹하고 그다음에 약간의 단절된 형태에서 워킹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고 이제 돌아갈 수 있는 스크립트나 이미지를 준비했다라고 가정을 해야죠, 그거는.